프란츠 카프카 원작의 판결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절정을 이룬 봄,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 게오르크 벤데만은 강물을 따라 길게 늘어선 야트막한 집들 가운데 한 채인 자기 방의 2층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어린 시절의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막 끝내고 나서는 팔꿈치를 책상에 괜 채로 창 너머로 강물이며 다리, 그리고 연한 녹색을 띤 강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는 친구가 집에서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 해 전에 러시아로 도피한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금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뜸하게 고향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탄식하곤 했다. 시작은 아주 잘 됐지. 하지만 오래전부터 내 사업은 침체되기 시작했어. 낯선 곳에서 소득도 없이 지치도록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자네는 아나? 그런 사람 명백히 궤도에서 벗어나버렸고 안 됐기는 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쓴단 말인가. 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의 친구들 도움이라도 매달려보라고 권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를 더욱 아껴주기는 하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그를 더 모욕하며 그의 지금까지의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으니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돌아와 성공한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그저 따라야 하는 늙은 어린아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충고에 따라 여기에 주저앉혀진다면 수치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 가서는 정말이지 고향도 친구도 없어져 버릴 테니 그를 위해서는 그대로 타향에 머물러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편지 왕래나마 제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곧이곧대로 전달을 그에게는 할 수가 없었다. 친구는 벌써 3년 이상을 고향에 들르지 않았고 그 까닭을 매우 궁색하게도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설명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 하면 소규모의 실업인이 잠깐 출국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인 수십만 명이 유유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는 동안 게오르크에게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편지요! 한 번은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오랜만이군. 그동안 자네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지? 이태 전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늙은 아버지와 한 살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 그 친구는 건조하게 조의를 표했다. 자자, 어서 들어오세요. 게오르크는 그 무렵부터 사업에 대단한 결심으로 달려들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만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게오르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보다 소극적으로 되셨고 어쩌면 행운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봐 게오르크,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금방 부자 되겠는걸.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가게는 이 2년 동안 예상 밖으로 발전해서 종업원은 2배로 늘려야 했고 매상은 5배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친구는 이러한 변화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나저나 그곳에서 힘들게 지내느니 자네도 러시아로 이민을 오는 게 어떻겠나? 이곳 페테르부르크에다가
자네의 사업지부를 낼 경우에 아주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사업 전망을 소상히 적어보냈다. 그 수치들은 게오르크의 현 사업 규모에 비해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자기 사업의 성공에 대해 쓸 기분이 아니었고, 지금 와서 뒤늦게 그런다면 정말이지 이상해 보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별 뜻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쓰고 말았다. 그는 친구가 긴 시간 동안 고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상을 흐리지 말고 놔두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이 한 달 전에 유복한 가정의 교수 프리다 브란덴벨트와 약혼했다는 고백보다는 자기와는 별 무관한 사람이 역시 별 무관한 처녀와 약혼했다는 것을 띄엄띄엄 편지를 통해 전해주곤 했다. 자주 그는 약혼녀에게 이 친구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와 맺고 있는 특별한 편지 왕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분은 우리 결혼식에는 오지 않겠군요. 아마 그는 오게 될 거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그는 강요받아서 상처 입은 듯이 느끼고 어쩌면 나를 부러워할 거요. 서운하고 초라한 듯이 느껴져서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혼자서 되돌아갈 거요. 혼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신 아오? 네. 자,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결혼을 알게 될 길은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야 막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친구가 사는 방식으로 봐선 그런 일은 있기 어렵지. 게오르크, 당신 친구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약혼 같은 건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하지만 그건 우리 둘이 책임질 일이오. 그러나 난 지금도 사정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 게오르크. 게오르크는 프리다에게 입맞춤을 했다. 프리다가 그의 입맞춤 속에서 가쁘게 숨을 쉬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상했다는 걸 나타낼라 치면 그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쓰는 일이 정말로 무해한 일로 여겨졌다. 그와의 우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더 적합한 인간을 내게서 재단해낼 수는 없지. 그리하여 그는 자기 친구에게 이 일요일 오전에 쓴 긴 편지에서 약혼이 성사된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보고했다. 새 소식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었네. 프리다 브란덴벨트라는 아가씨와 약혼을 했다네. 유복한 가정의 교수지. 난 아주 행복하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자네가 우리를 한번 찾아주기 어려울 줄 아네만 내 결혼식이야말로 온갖 잡다한 일들을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버릴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자네 좋은 대로 행동하게.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게오르크는 오래 창을 바라보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게오르크! 그간 잘 지냈나? 아는 사람 하나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지만 그는 생각은 딴 데 두고 무심히 웃었을 뿐 제대로 답례도 못했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짧은 복도를 가로질러 벌써 여러 달째 출입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여느 때 굳이 아버지 방에 들어갈 일은 없었다. 아버지와 가게에서는 끊임없이 접촉이 있었으니까. 볕이 밝은 오전인데도 방이 이렇게 어둡다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품으로 장식된 창가 한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탁자 위에는 아침 먹다 남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많이 드신 것 같지는 않았다. 겨울은 그러구나. 아버지의 무거운 가운이 주위에서 펄럭였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거인이시구나. 무슨 일이냐? 여긴 참 견딜 수 없게 어둡군요. 그래, 어둡긴 어둡지. 창문도 닫으셨군요. 그러는 게 더 낫더라. 바깥은 아주 따뜻해요. 아버지가 아침 드신 그릇들을 치워 장미 위에 놓으셨다. 실은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이제 페테르부르크로 제 약혼을 알렸다고요. 아버지의 거동을 멍한 눈초리로 좇으며 게오르크가 말했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서 조금 꺼냈다가는 되떨어뜨렸다. 어째서 페테르부르크로? 제 친구가 있거든요.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눈길을 찾았다. 가게에서는 전혀 다르신데 여기 떡 버티고 앉아 팔짱을 끼신 모습이라니. 그래, 네 친구가. 아시잖아요, 아버지.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제 약혼을 숨겨야 했던 거 아시죠? 신중을 기한 것이죠. 아버지도 아시죠? 그 친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혼자서 생각했죠. 다른 데서 제 약혼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으니 그럴 리야 없겠지만서도요. 그래도 한 번은 저한테서 직접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달리 생각을 해봤느냐? 아버지가 물으며 큰 신문을 창문턱에 놓고 신문 위에 안경을 놓은 다음 손으로 덮었다. 네, 지금 다시 생각해봤어요. 저의 행복한 약혼이 그에게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한테 알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 전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게오르크야, 어디 한번 들어봐라. 너는 이 일 때문에 상의하려고 나한테 왔다. 그러나 그것은 고약한 일이다. 만일 네가 지금 나에게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진실이라고요?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들춰내지 않겠다. 네 어미가 세상을 버린 다음부터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을 위해서도 때가 올 거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때가 오다니요? 사업상으로는 많은 것이 나의 손에서 벗어나가고 난 이제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그 숱한 일들을 다 살펴보질 못한다. 그것은 첫째는 자연의 순리요. 둘째는 너의 어머니의 죽음이 너보다 날 훨씬 더 낙담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문제, 이 편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말이다. 내가 너한테 부탁이니 게오르크야. 날 속이지 말아라. 너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그런 친구가 있느냐? 게오르크는 당황해서 일어섰다. 친구 문제는 내버려 두죠. 친구 1000명이 아버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스스로를 아끼지 않고 계세요. 아버지는 제게 사업상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이 아버지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내일이라도
전 영영 그걸 맡겠어요. 그건 안 될 말이야. 안 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다르게 사는 방식을 도입해야겠어요. 아버지는 여기 어둠 속에 앉아 계신데 거실에서라면 좋은 볕을 쪼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침을 드는 둥 마는 둥 조금씩 잡수고 계세요. 아버지는 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계시는데 신선한 공기는 아버지한테 썩 좋을 거예요. 난 이대로가 좋아. 아니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방을 바꾸죠. 지금은 침대에 누우세요. 아버지에게는 절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옷 벗는 것을 도와드리겠어요. 게오르크는 아버지 곁에 바싹 붙어 섰는데 아버지는 엉클어진 하얀 머리카락이 성성한 머리를 가슴팍에 떨구고 있었다. 게오르크야. 게오르크는 얼른 아버지 곁에 꿇어 앉았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에서 동공이 너무도 크게 눈 가장자리에서 쏟아져 나와 자기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베테르브르크의 친구가 없어. 프란츠 카프카 원작의 판결 1부를 마칩니다.